진짜 이제 아픈 게 정말 약간 서럽지 않으셨어요? 방송할 때 아니, 이게 내 의지가 아닌데. 저는 그래도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권 팀장님 아주 그냥 듬직합니다. 정라인.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네. 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셔야 돼요? 저 두 번째로 서야 되니까. 여돈 앵커는 어느 네.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라인을 네. 저는 정라인 해주세요. 선택을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죠. 네. 이게 세 분이 계시니까 이거 너무 어렵네요. 정말 어려워. 자, 그러면 진짜.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죠. 네, 우리 KB증권의 신흥시장팀 박수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어떻게 중국 쪽 얘기를 우리가 오늘 쭉 하고 나면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상 쓰면서 마무리하게 그거부터 좀 될까요? 알려주세요. 글쎄요, 중국이 갈수록 저희한테는 뭔가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이미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더 벽을 쌓나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앞으로 경계 대상으로 분리가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중국의 위협이 있지만 저희가 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화가 많으니까요. 중국 변화에도 저희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약간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중국의 여러 가지 전략이 중국 나 혼자 잘 나갈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전략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이상 뭔가 공생을 가기에 좀 어려운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다. 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그 제조업 관련해서 플러스 서로 윈윈했다면 그쵸. 이제는 그게 많이 깨진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거라는 중국의 장점은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거든요. 중국 장점이요?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봤던 네. 장점 제일 컸던 건 구매력. 중국이 시장 크고, 네, 네.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이제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우리나라랑 사이가 가장 좋았던 시즌이 요커.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네. 저 차이나 소비재라고 따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뭐 아모레 이런 것들 너무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좀 줄어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줬던 혜택을 좀 회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알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동안에는 낮은 이 인건비로 사실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위치를 계속 누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제재, 뭐 리쇼어링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좀 멀어지고 중국이 취한 전략은 뭐냐? 국산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모든 것들을 내재화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좀 줄어드는 건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큰 시장인 건 맞지만 네, 점점 내재화하고 있으니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지금 최근의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권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사실 최근에 질문 많이 주셨던 거는 베이징 시내에 플랜카드가 걸렸다더라.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반대한다. 그거 가능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가당한 이야기인가? 그분 지금 잘 계신 거 맞냐?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제가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제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뭐 그분들도 자유롭게 얘기는 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다 들지는 않아요. 다 생각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꺼려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되는 배경은 저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너무 봉쇄하고 하니까. 네, 이런 좀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서 네. 결국은 그 화살이 시진핑한테 가게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년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6일부터 그렇겠죠. 네. 22일까지 진행이 되고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23일이에요. 요때 일중전회가 개최되는데 새로운 지도부, 그러니까 시진핑 산하에 어떤 라인업들이 꾸려지는지 7명의 상무위원, 공산당에서 가장 리더들 7명인데 네. 여기가 이제 누가 되는지 인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시장이 보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진핑을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들이 다 바뀌는 거. 그래서 6명이 다 교체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 이제 그 7상8 하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67세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고 68세
되면 이제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정이라는 분이랑 리잔수라는 분 이렇게 두 분이 걸려서 이제 아웃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잔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두 명이 누구로 채워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나온 가능성으로 가장 커 보이는 건 대부분 시진핑 최측근으로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시자준이라고 해서 이게 시진핑의 시고요. 짜가 그 가족할 때 가고 준이 군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군대. 뭔가 이 안에서 시진핑을 이제 최앞단에서 보필하는 분들을 좀 일컫는 말인데 이분들은 뭐 딱히 친위대 상하이방 같은 느낌이군요. 네, 뭐 상하이방, 공청당, 뭐 태자당 이렇게 분류되지 않고요. 이분들이 시자준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과거에 시진핑 주석이 복건성이랑 절강성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지역구 같은 느낌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옆에서 같이 보좌진으로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시자준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분들 위주로 새롭게 상무위원으로 갈 수 있겠다. 만약에 시진핑을 제외한 6명이 다 교체가 되면서 대부분 다 시자준으로 채워지면 시진핑의 3년인 플러스 본인의 앞으로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이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그 말씀하신 시자준이라는 그 이른바 가신 그룹들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같이 했던 네. 이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 부분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저는 그 시진핑 그 위치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탄탄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그 와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옆에 두질 않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둘 텐데 만약에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옆에 둬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상황이 좀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다. 정프로 입체적 사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것도 네, 되게 다각화된 시각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리는 아시겠지만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과 완전히 같은 당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커창은 공청당이라고 하는 당파고 시진핑은 태자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총리의 관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 자리에 공천당인 지금 상무위원회에 있는 분인데요. 왕양이라고 하는 분이 잔류하면서 총리가 될 수 있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후춘화라고 해서 이분은 또 공천당인데 지금 상무위원 리스트에 조금 후보군에 들어가는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이 두 분 공천당은 다 빼고 시자준으로 다 들어간다면 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아마 지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만약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니면 뭐 꼭 그렇진 않고 그냥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뭐 예를 들면 리커창이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가던 대로 가는 겁니까? 중국의 정치 회의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회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당 대회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 이제 인선을 결정하고 이런 거라 경제 관련된 어떤 방향들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선, 그러니까 그 라인업 그분들이 과거에 주로 어떠한 발언들을 했는가에 시장이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분인지 아닌지. 그걸 좀 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왕양이라고 하는 분은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리커창이랑 좀 가까운 분이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이 뜬금없이 장이 갑자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태양광이나 뭐 풍력 중국이 기존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들에 들어간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랬어요? 네, 그 날에 로이터에서 왕양이 뭐 총리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 총리에 되면 이런 앞으로 성장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 좀 많이 자금이 쏠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선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정책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진핑 주석이 4년임이 되는 거는 어쨌든 사실 바뀌지 않는 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건지를 저희는 보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관점에서는 저희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죠.
공동부유. 앞으로 공동부유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도 3년임을 했다곤 하지만 중국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안정화시키려고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이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할 것 같은데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실제로 최근에 정부가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는 최초에 부동산 이 리스크가 왜 생겼는지를 저희가 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네.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네. 정부가 그러니까 리만 같이 어떤 충격이 외부에 빵 하고 와서 터진 게 아니고 중국 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게끔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재무 비율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게끔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이런 디벨로퍼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건설사거든요. 자금을 조달을 못해서 이 주택을 준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주택에 투자한 리테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아파트를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악순환 고리가 처음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거를 애초에 왜 했냐. 사실 우리도 다 알지만 이 돈이라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이 안에서 도는 거는. 이 돈이 중국은 돈을 풀면 부동산으로 가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네. 로직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골머리를 알았던 거죠. 그 사슬을 네, 끊기 위해서. 네, 중국은 죄송합니다. 돈을 방향을 부동산에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싶게 해요. 제조업이 궁극적으로 중국이 육성하고 싶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단칼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건데 정부가 사실 중국은 워낙 이제 공권력도 강하고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선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단칼에 정리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너무 감내해야 될 고통지수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코로나도 겹치면서 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거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전환을 꾀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보시면 중국은 금리 내리고 있죠. 네. 이거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LTV 비율도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막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준공 면적, 그러니까 준공이 얼만큼 되고 있는가. 네. 준공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3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면적이 올라온다라는 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지금 그래도 단추를 하나를 잘 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락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모든 대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좀 나뉘어요.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나뉘는데 1선 도시가 북경, 광주, 상해, 심천 중국에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고 여기 지역을 합친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80%가 됩니다. 부동산 네. 기준으로. 여기는 가격이 많이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이쪽 가격이 아직까지는 YOY 플러스가 YOY 이 증분이 플러스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완만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가격 레벨 자체가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었으면 사실 중국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준공이 반등했고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시총 가장 큰 비중은 굉장히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그 부동산이 아주 망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이 부동산 시스템이 무너지면 네. 사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중국의 여러 가지 위험성 지표가 부동산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많은 국가들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다는 건 중국의 소비 경기가 그냥 여기서 망가진다고 보는 걸로 사실 해석해도 무방해요. 중국의 가계 자산에서 60%가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네. 지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확
절벽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나마 좀 낫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동부유랑도 살짝 연결은 됩니다. 정부가 이참에 디벨로퍼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토지를 구매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재무 여건이 안 좋고 힘드니까 토지를 조금씩 팔고 있는데 조금씩 국유화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사들이면서 공동부유라는 게 사실은 걷어들여야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다시 토지를 좀 걷어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중국이 땅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이런 거죠. 선호하는 지역. 중국은 네. 그 70년 동안 이 사용권을 매각합니다. 네네. 70년 사용이 끝나면 이걸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개념인 건데, 토지를. 네, 이런 것들을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다시 회수할 때도 정부가 이거를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되살 수 있는 우선권. 그 그렇기 사람이 때문에- 죽었거나 그 회사가 사라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도를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넘겨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장화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긴 하지만 네. 명분으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부동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조금이나마 반등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향후에 이제 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뭘로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굉장히 좀 내년 테마로 중요하게 보는 게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예요. 많이 이름이 좀 얘기하죠. 특이한데, 네. 네. 이게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서부 지역은 워낙 지리적으로 공터가 많고 넓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굴려서 이 굴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예요. 결국엔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 도시 안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치화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서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산업이에요. 이걸 뭘로 하겠다?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뭐 신장 위구르 이런 지역에 태양광 패널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장을 할 거긴 하지만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네. 네. 그건 그런 이제 전략을 꾀하고 있어요. 국가가 네. 이제 아주 정책적으로 이걸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중국의 서쪽에 막 세워질 거 아니에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국산화를 굉장히 그래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내재화 시킬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국산화 테마 위주로 사실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 광 케이블이 될 수 있고요. 네. 광섬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이 계속 그 안에 있는 열 효율을 잘 관리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열을 잘 제어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단점은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제재인 거죠. 반도체 이런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제재 이제 나온 거 보셨겠지만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앞으로 더 어떤 강도로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앞단에 있는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그래도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쪽 이런 쪽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네.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제재하면 동수서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게 외국인 비중이 6%밖에 안 돼요. 5%에서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정부 주도로 투자하겠다고 한 쪽에는 좀 자금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사실 미국이 제재에도 더 강화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미국의 제재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서쪽에 데이터 센터를 놓는다는 게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이 당장 무슨 뭐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좀 위험한 중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지역을 꼽는다면 그래도 서쪽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 또 접경 지역도 다 네. 그쪽이니까 거기다 그 정말 나라의 굉장히 핵심적인 안보에도 중요하고
여러 면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칠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 둔다는 게 중국 정부가 조금 불안하진 않을까요? 불이라도 난다면. 그래서 카카오 얘기하는 거. 중국 불이라도 정부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네. 거점을 거의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러스터도 한 8개 정도는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중부랑 서부를 분리시켜 놨어요. 중부에 뭐 한 3-4개, 그다음에 서부에 한 3-4개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나눠놔야 있어요.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쪽에 완전히 몰려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중부 지역이 인구 비중은 사실 가장 높아요. 아 인구 비중이? 네. 아, 그래요? 사천 요 라인을 해서 중부 지역이 인구 비중은 네. 제일 높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동수서산이라는 거 서쪽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이제 좀 놓고 오른쪽 동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연산 작업하고 그걸로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이제 활용을 해서 미국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 쪽에서 또 치고 나가겠다,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치고 나가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계획이라는 거죠. 네, 이게 중국몽부터 시작되어 있던 여러 가지 중국 제조 2025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도시를 아예 새로 만들 수 있는 땅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만들면서 한 10년, 20년 안에 뭔가 미국을 진짜 견제할 만큼의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협까지 좀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그 가운데서 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이 아무리 구매력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줄타기 나옵니다. 우리가 뭐 썩었다니야 뭐야? 맨날 줄타래 우리한테. 라인이 중요합니까? 아 어떡하죠? 네. 어떻게 줄을 타야 되죠? 줄을 탄다.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미국이 아무래도 허용해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다만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국산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미국 제재 때문에 미국의 국산화 이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미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또 새로운 기술력을 빨리 확보해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는 이 전략에서 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관련된 우리 연구님 보실 때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뒤에 말씀드린 건데 홍콩 플랫폼 기업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긴 홍콩 하더라고요. 플랫폼 기업? 네, 홍콩 알리바바, 텐센트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걱정을 하는 거는 최근에 중국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의 부채 비율?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네. 원래 중국은 기업 부채가 되게 심각합니다. 네네. 기업 부채가 커진 배경이 뭐냐면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 혼자 타격을 하나도 입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재원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지방 정부가 부채를 조달해서 이 부채가 결국은 지방 정부 밑에 있는 국유 기업들이 다 가져가면서 이거를 이제 다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기업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가 많은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 위험하다. GDP 대비해서 뭐 150% 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중국의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부채의 돌려막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봤던 로직의 핵심이 중국 정부 부채는 정말 낮았어요. 30-40% 높아봤자 뭐 40-50%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이게 70%까지 올라갔습니다. 70이요? 네, GDP 대비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중국도 재정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중국은 사실 뭐 다른 나라처럼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진 않았습니다. 뭐 어떤 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봉쇄를 하다 보니 이 PCR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정부가 냈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구호물품 이런 거 다 정부가 됐고 격리할 때 필요한 뭐 이런 생필품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부가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부채가 이렇게 최근 3년 사이에 50% 70% 갑자기 팡 위로 올라간 거라 이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사실은 이 연결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네. 좀 리스크일 수 있겠군요. 만약에 이게 80% 90% 이렇게 늘어난다면 네.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부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 사실 악순환이 또 시작될 수 있는데 네. 정부가 하려고 했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아까 말씀드린 동수서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개념인데 투자의 이 시드머니라고 하죠. 최초에 시작하는 이 시드머니를 정부가 조달한 자금으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에서 이렇게 자금들이 붙는 건데 네. 그런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결국은 부채 부담이 커지면 새로운 신규 자금의 이 플로우를 확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굉장히 크게 낮춰야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금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국이 원래 3.85에서 3.6까지 낮췄습니다. 1년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네, 네. 그렇게 네. 낮진 않네요. 중국은 또 미국보다는 높게는 유지해야 되니까 미중 이런 환율인데 지금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긴 네. 하지만 네. 그 성장률 이번에 발표 안 했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로 혹시 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정부가 발표하는 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한다라고 원래는 통계국이 발표하는 게 뭐 저희 생각엔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 통계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지표는 언제 발표한다는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냥 연기란 두 글자만 박혀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가 없고 네. 그런데 중국이 과거에 이랬던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당대회나 이런 네. 정치적인 이벤트가 크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연기를 해서 발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아, 그냥 뭔가 뭐 안 좋으면은 또 시진핑 연임이 이거 관련해서 또 여론 안 좋아질까 봐.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그쵸. 하면 환율이 크게 절하가 되던가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확인은 되지는 않았어요. 아, 다만 숫자가 사실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봉쇄를 워낙 많이 했던 시즌이라서 네. 숫자가 뭐 안 좋게 나오는 건 뭐 뻔한데 뻔해. 네. 얼마나 안 좋으냐는 조금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에는. 네. 고용지표. 동수서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1, 2년 안에 이게 뿅 하고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게 아닌데 이걸 우리가 좀 의미 있게 계속 이야기하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5년 10년 걸리겠죠, 사실.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더 계속 걸리려나? 뭔가 제재도 있고 뭐 기술력도 그렇고. 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앞으로 한 뭐 10년 길게는 뭐 2, 30년을 저희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네. 분기점이 되는 이벤트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공동부유랑도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고용 창출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제가 아까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의 실업률 중에서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16세부터 2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청년층 실업률이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인데도. 네, 전국 평균은 사실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 청년층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디선가 고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정부 주도로 하는 이 투자가 투자 될 같은 거고요. 근데 이 투자가 아무 의미 없는 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아웃풋이 나와서 앞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새로운 어떤 이 산업에서의 우위를 미국보다 먼저 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 중국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미국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국도 물가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중국은 PPI가 굉장히 높다고 걱정했는데 네. 최근에 오히려 PPI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봉쇄를 해서 소비가 꺾이다 쓰니까. 보니까 네 중국은 사실 물가를 거의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는 또 배경이 네. 됩니다. 네. 근데 앞서서 저희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뭐 시진핑 연임 반대 이런 플랜카드도 건다라고 하고 봉쇄 때문에 약간 그 지식인들 그리고 좀 이렇게 중산층이 중국을 이민은 나는 떠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인내심 나온다고. 한계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뭔가 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중국을 이끌어가야 될 인물들이 다 해외로
나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이 동수서산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다 핵심 인재들이 빠지면 중국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게 좀 저도 인재가 유출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좀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국에 지금 고위 간부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올라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해외에 아, 자산을 안 보유하고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 조금 더 가둬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쪽에서는 조금 더 채찍을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안에서 어떤 이제 입지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홍콩이 그때 국가보안법 통과되면서도 홍콩에 사실 중요한 이런 어떤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인재들이 다 싱가포르로 유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중국에서 우리 팀장님이 괜찮게 보시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동수서산 관련된 테마, 그죠? 네. 그거가 제일 유력하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또 있습니까? 이런 뭐 테마라든지 섹터 같은 게? 지금은 제가 중국 주식을 계속 보고 있긴 하지만 종목을 몇 개 꼽아서 투자하시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종목보다는 저는 조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렇게 ETF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바벨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벨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변동성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는 방어 역할을 하는 쪽.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의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A50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묶어놓은 거. 그래서 섹터 기준으로 보면 금융주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그러니까 음식료는 방어주 역할을 하는데 금융은 왜 중국에서 방어주냐? 중국에 여기에 있는 금융주가 대부분 국유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반대로 또 조금 업사이드를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A50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코로나 있죠. 네. 이게 중요한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거는 중국산 mRNA 백신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게 모더나 화이자 같이 단백질 표적 백신이 중국은 없어요. 중국은 이제 물 백신이라고 하죠. 백신을 이렇게 풀어서 맞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 기간이 굉장히 짧고 사실상 효과가 굉장히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못 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mRNA 백신이 개발이 되면 제로 코로나를 풀 수 있는 저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풀리면 일단은 음식료나 외식 이런 것들이 먼저 위로 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누려볼 수 있는 게 네. A50.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파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수서산에 많이 연결되는 밸류체인,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CSI 500이라고 하는 지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지금은 가져가시면 좀 변동성에서도 안전하고 네. 위로 갑자기 튀는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런 좀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까 제가 그래서 그 핑한 한번 저 검색해봤어요. 몇 프로 빠졌나? 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몇 프로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그 환율 효과를 빼면 80이고요. 마이너스. 환율 효과까지 더하면 이제 85%더라고요. 아뭐 도치겠지. 와 기록입니다 진짜. 저 아니, 물론 근데- 제가 사고 많이 쳤어요 그동안. 근데 야 85%는 처음인 것 같아. 우리 정프로님 키가 185? 86. 아 그럼 조금 더. 한번 좀 더 갈까 그러면? 아니, 야 무슨 키만큼 마이너스를 해. 중국은 사실 그런 의료 시장 되게 와. 개방을 많이 해놔서 그래서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놀라운 시장이잖아요. 네. 그쪽 너무 관련된 큰 시장은 일이야. 모멘텀 뭐 없나요? 그게 문제가 네. 이게 정부가 국유화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를 국유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한 구탁터는 핵심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걸 정부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거기서의 저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죠. 모든 너무 모든 근거. 직설적이었나요? 아니 그럼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나요? 폐지- 회사가 일을 안 한대요.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뭔가 높은 이제 이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끝났다는 얘기야.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남은 지금 팔아 15%라도 뭐해. 건져야죠. 아이, 그래서 아니. 이런 말씀하셨던 이런 방어주, 알파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럼 버리실 거예요? 어디 인수되겠죠.
그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인수되면 뭐예요? 정부에서 데이터 통제하고 뭐 안 하면은 인수된 팔면 뭐 기업도 하니? 팔면 15% 남았는데 그거 팔면 뭐해? 내 기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홍콩이 제가 피강구닥터가 그 기업의 어떤 사업 구조도 문제지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 문제래요. 자체가 문제래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홍콩에 상장된 게 왜요? 왜냐하면 홍콩은 외국인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홍콩은 일단 중국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면 먼저 빠지고 보거든요. 여기에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수서산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동수서산 그 클라우드 컴퓨팅하는 기술을 알리바바 텐센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앞으로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나오면 핑항우딱토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좀 형성될 수 있어요. 10년 기다려야겠네요. 10년. 우리 저 동서수산 횟집이나 갑시다. 다 같이. 아 진짜. 가서 회나 한 접시 먹고. 그 남은 15% 빼서 15% 그걸로 그냥 회나 사 먹고 말아? 소주에 동서수산인지 동수서산인지 하여튼 저는 이제 중국은 이제 보지 됐어요. 마세요. 예, 그만하랍니다. 아 지금 2위로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갔던 친구가 지금 다니모 사이언티픽이라고 미국 시장에 있는 친구, 걔도 이제 한 81% 되거든요. 와, 얘 둘이서 지금 치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플라스틱. 자, 정말 그러면 어렵네요. 네, 중국 얘기 이 정도 들어보고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전략 갖고 가시는 게 좋을지 그림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수서산 요쪽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코로나가 조금 풀렸을 때 확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음식료? 음식료라든지 금융 이런 거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잘 생각해 보도록 네. 하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웃어요.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